안녕하세요. 남놀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지난 N번방 이야기에 이어서 잊혀지면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가수 정준영, 빅뱅의 승리, FTI랜드 최종훈을 은퇴시키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버닝썬 사건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강남 신논현역 르 메르디앙이라는 호텔 지하에 버닝썬이라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호텔도 문 닫고 주상복합 짓는다고 하던데 김모 씨가 여기에서 가드한테 막 얻어맞고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버닝썬을 너무 감싸주는 거예요. 김모 씨는 경찰과 이 버닝썬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라면서 공론화를 했고, 경찰과의 뭐 결탁, 마약 거래, 탈세 계속해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점점점 사건의 덩치가 커졌어요. 클럽 MD가 VIP 손님들한테 GHB, 소위 말하는 물뽕을 공급해준다더라. 약을 탄 술을 먹여가지고 여자 손님들을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룸 안에서 강간을 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떠돌았는데, 마침 이 원빈이 출연했던 영화 아저씨 촬영 장소가 여기였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클럽 직원이 여자 손님들한테 막 약 먹여서 강간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왠지 좀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다가 버닝썬 실소유자가 빅뱅의 승리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 언론이 달라붙었고, 그리고 승리와 정준영 일행들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몰래 찍고 단톡방에 그거를 돌려보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버닝썬 사건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는 강남의 한 클럽이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유명 연예인이고 다른 연예인들도 그 범죄에 가담했다. 심지어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 정말 뉴스가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유명 연예인들이 약을 먹여서 여성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고 이거를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 뭐 약을 먹였다 안 먹였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아쉽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게 데이트 강간용 약물로 악용되는 GHB는 무색, 무취인데다가 몸에 오래 안 남아요. 그래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잡으려면은 그냥 현장을 덮쳐야 돼요. 물론 이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심증은 확실히 있어요. 정준영 강간 사건의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날 술을 별로 안 마셨는데 엄청 졸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술을 먹고 잠들었어도 보통 우리가 뭐 흔들거나 그러면은 깨잖아요. 근데 이날은 깨지도 않았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에 취했고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고 다음날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머리만 엄청 아프고. 이 정준영 일행들이 막 낄낄거리면서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면은 막 싫다고 저항하는 그런 피해자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약을 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은 확인 불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의아할 수도 있죠. 만약 정말로 약을 먹고 강간을 당했다면은 그러면은 뭐 피해자분들은 아무런 기억이 없을 텐데 정준영, 최종훈은 어떻게 잡힌 거지? 바로 익명 제보. 누군가가 정준영 폰에서 추출해낸 것으로 보이는 통화 기록 4,300개, 채팅방 1,400개, 사진 파일 2만 개, 동영상 500개를 USB 3개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한 변호사한테 제보를 했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랑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보자는 누구냐? 예전에 2016년쯤 이 정준영이 성관계 도중에 허락 없이 여성의 가슴을 촬영했다 이러면서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미 정준영은 이때부터 그냥 그랬던 거죠. 결국 합의를 해가지고 조용히 끝나긴 했는데, 그때 사설업체에 휴대폰 복원을 의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업체 관계자가 이 정준영의 폰에서 복원한 내용을 USB에 담아놨다가 제보한 거 아니냐라는 게 가장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원 일을 하면서 우연히 정준영 폰을 보게 됐는데, 야, 이건 진짜 미친놈이구나. 온갖 범죄 내용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걸 보고 이거를 따로 챙겨놨다가 공익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피해자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씨 예전에 혹시 가수 정준영 만났다가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면서 정준영 일행들이 찍어놓은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피해자분들도 야, 어쩐지 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준 거죠. 이제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이 죄수의 딜레마가 나올 때인 것 같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게임 이론의 한 예인데 공범 2명을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백을 할 것인가 침묵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백, 침묵 뭐 이렇게 2 곱하기 2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나랑 공범이랑 둘 다 자백을 하면은 둘 다 징역 3년. 공범은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내가 자백을 했다. 그러면은 공범은 징역 10년이지만 뒤통수를 때린 배신의 대가로 나는 석방. 반대로 나는 침묵을 했는데 공범이 다 풀었다. 그럼 반대로 나는 징역 10년, 공범은 자유, 석방. 나랑 공범이랑 둘 다 침묵을 했다. 그럼 베스트죠. 이거는 둘 다 징역 1년. 자, 그럼 여기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잡혀오기 전에 약속을 했을 수는 있어요. 야, 우리 잡히게 되면은 절대 끝까지 불지 말자. 우리 입 다물자. 그런데 그 말만 믿고 나는 침묵을 했는데 얘가 다 불어버리면은 나 혼자 10년이잖아요. 공범이 자백을 할지 침묵을 할지 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100% 믿을 수 없으면은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공범이 자백을 할 경우, 내가 자백을 하면은 3년, 침묵하면 10년이에요. 그럼 자백해야죠. 그리고 공범이 침묵을 할 경우도 있죠. 그때 내가 자백을 하면 나는 석방, 그리고 내가 침묵하면 1년이에요. 역시 자백이 좋아요. 결국 나는 이렇게 이러든가 저러든가 자백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은 둘 다 3년이잖아요. 원래 이 두 명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베스트는 둘 다 침묵을 해가지고 1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각자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최선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개개인은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나빠지더라. 이런 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패밀리가 있었죠. 정준영, 빅뱅 승리, FTI랜드 최종훈, 박한별, 남편으로도 알려진 유리홀딩스 유인석, 그리고 버닝썬 MD이자 이 정준영이랑 같이 살던 김모씨,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 권모씨, YG 엔터테인먼트 직원, 이런 분들이 정준영 패밀리도 처음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수사에 대비를 했습니다. 야, 걸렸어. 야, 이거 다 카톡방 나가고 폰 바꿔. 그래서 수사를 앞두고 다들 단톡방 폭파하고 막 휴대폰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들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조사도 각각 떨어져가지고 따로따로 받습니다. 변호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먼저 빅뱅의 전 멤버가 된 승리, 경찰이 막 추궁을 합니다. 야, 여자들 구해와가지고 사업 파트너들한테 성접대 했지? 몰카도 같이 찍고 공유했지? 그러면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조사에서 경찰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유리홀딩스 유인석이 다 이야기했어. 어떻게 했다며? 그러면은 승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유인석 얘기는 이런 뜻인데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점점 막 논리가 빈약해지고 억지스러워집니다. 잘 주는 애들로 라고 보낸 메시지는 원래 잘 노는 애들로 라고 쓴 건데, 근데 아이폰 이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오타가 난 겁니다. 이런 변명도 이때 나온 거예요. 결과는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카메라 이용 촬영, 횡령, 특수 폭행 교사 9개 혐의 모두에서 유죄 인정,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법원은 승리가 경찰, 검찰, 법정에서 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라면서 일관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라고 대놓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FTI랜드 최종훈, 특수 준강간 혐의가 있었는데 정준영과 최종훈 둘이서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최종훈은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서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정준영 카톡에서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종훈이랑 2대1 처음 해봤다. 어제 종훈이랑 돌려먹는데 기록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고 있는 거긴 한데 좀 그렇죠. 그리고 정준영은 다 인정하고 술술 불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강간한 거 맞다. 결과는 특수준강간 징역 5년. 정준영은 최종훈과 같이 한 특수준강간 말고도 몰카 촬영 9번, 몰카 유포 14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도 법원은 경험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했다라고 하면서 정준영한테는 징역 6년 줬습니다. 그런데 최종훈은 그럼 카철 없이, 몰카 없이 그냥 특수준강간 이거 딱 하나인데 근데 징역 5년 나왔으니까 이 재수의 딜레마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정준영이 자백을 할 때 최종훈이 침묵한 대가였던 거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도주, 잠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뉴스나 영화를 보면은 막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고 수배당했는데도 몇 년째 숨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단독범행이면 모르겠는데 공범이 있는 경우라면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고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차라리 이 도망간 공범들이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수를 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일단 도망쳤다가 한참 뒤에 잡히면은 괘씸죄가 추가돼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도망 다닌 사이에 내가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지, 내 진짜 역할이 뭐였는지 관계없이 먼저 잡힌 공범들, 자수한 공범들에 의해서 내가 한 행동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와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잡힌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역할을 좀 줄이고 책임을 떠넘겨요. 저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꼬셔가지고, 아니면은 저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짜고 지시를 한 거는 도망친 그 친구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둘 다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면은 야, 내가 뭘 다 계획하고 지시를 하냐 라면서 따지겠지만 수배 중이잖아요. 그럼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내용대로 재판까지 끝납니다. 그러면은 한참 뒤에 도망치다가 미쳐가지고 자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어느새 나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공범들을 지시한 그냥 최종 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범들은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던 불쌍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미 선처를 받고 풀려나 있고, 물론 이 버닝썬 사건과 정준영 패밀리의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 많이 남습니다. 이 처음에 정준영 핸드폰, 그 유명한 그 황금폰 안에서 나온 동영상이 아까 500개라 그랬죠? 분명 강간이나 몰카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영상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니까, 아니면은 확인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나서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경우에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가 많죠. 당장 최정훈이랑 비교해보더라도 최정훈은 특수준강간 하나인데 1심에서 왜 징역 5년이 나오고, 승리는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1심에서 징역 3년밖에 안 나왔잖아요.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셔가지고 군사재판이 더 유리한 이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이 형량 살고 나와도 사실 굉장히 창창한 나이에요. 물론 공중파에서 쉽게 얼굴을 비출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 적용되는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도 많은 유흥 클럽들이 코로나 단속을 피해서 깜짝 영업, 비밀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사건들이 소소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업계 종사자분들께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한국의 클럽 문화와 유흥이 불법적인 경로와 연관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바꿔나가야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양질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법이겠죠.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